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요.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 만입니다. 참 빠릅니다. 고민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진으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이로써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한옥, 지붕, 기와, 담, 이거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정부는 지역 주민에게 기왕 집 지을 바에는 한옥으로 지으라고 했었지요. 그랬는데 지진 피해가 나니까 지원 안 한답니다. 한옥으로 지으라 이렇게 권장한 걸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기 회사 자동차의 안전 결함 문제를 알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의혹은 현대자동차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현대 YF 소나타의 엔진에 소음과 시동 꺼짐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엔진 문제는 주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도 현대자동차는 리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YF 소나타를 리콜했습니다. 다른 YF 소나타냐고요? 같은 엔진, 같은 부품으로 제조된 동일한 YF 소나타입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현대자동차 고위층, 그 양심에 시동이 꺼진 것 같습니다. 양심은 리콜할 수 없을 텐데 이거 어쩌지요?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재희 이 박사가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학교지요.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역사교과서의 전초기지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광복 70년사라는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표기하는 등 친일파 뉴라이트 사관이 그대로 투영된 엉터리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런 내용들을 초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서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바뀌면 당신들의 만행도 초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록될 겁니다. 자,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그냥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기업들에게 거액을 삥 뜯은 비선 실세 논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를 기억하는 분들은 기시감이 들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구국봉사단 사건 말입니다.
2대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과의 악연을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10차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김영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70년대 구국봉사단이 떠올랐습니다. 1975년 최태민이 만든 구국봉사단은 당시의 대통령 딸인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온갖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록을 보면 최태민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 60여 명을 불러다가 거액을 구국봉사단에 각출하게 하고 온갖 행정기관의 지원 속에 세력을 확장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태민을 친복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모든 의혹이 음해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 최태민 씨는 당시 돈으로 2억 원을 거액을 횡령한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구국봉사단과 같은 게이트가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가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등 설립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돈을 각출한 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일사천리로 재단을 승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해 봐야 될 거랍니다. 특별감찰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이시되는 청와대 수석을 내사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비상식에 난무하는 폭로 속 발언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구국봉사단과 이번 사건의 전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를 이어 부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재단을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70년대 구국봉사단 사건 때의 오역을 되풀이하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과의 악연을 끊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서 비선 실세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기업들에게 거액을 삥 뜯은 권력형 비리. 네, 7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80년대 5공화국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해재단 말입니다. 일해재단의 진실은 1988년 50비리 청문회가 열리면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당시에도 문제가 됐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진상조사 그리고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회복 TF는 두 재단의 불법 행위와 의혹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권력형 비리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이 권력형 비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LG, SK 등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1984년 전두환이 주도한 일해재단의 기금 모금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소위 50비리 청문회가 열렸고 일부 기업 총수는 기금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또한 1985년과 1986년 기금 모금이 강제성을 띈 것으로 보고 다수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장세동은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해 건설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50특위는 김인배 일해재단 사무처장을 일해재단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해재단 기금 모금은 전두환의 비자금 문제를 거쳐 성역으로 치부됐던 재벌 대기업 정치 헌금 수사로 확장돼 당시 재벌 대기업들이
홍역을 겪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권력 배후인 특정 재단의 기업 대상 기금 모금의 위험성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르 K 스포츠 재단의 한두 푼도 아닌 800억 원대의 출연을 한 것은 이래 재단에 작용한 힘 이상의 권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조사를 나간 감찰반원이 한 기업체 임원에게 왜 그 재단에 출연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더라는 보고가 있었다. 대부분 기업의 반응이 마찬가지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단 설립 및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경련은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대기업 출연을 통해 연간 170억 상당의 사회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삼성, 현대차, SK 등으로부터 486억 원, K스포츠재단 또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삼성, 현대차 등으로부터 380억 원 추정액을 각각 모금했습니다. 작년 8월 정부가 담합처분 건설사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을 사면할 당시 대기업이 포함된 건설업계는 2천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모금액은 고작 4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해당 대기업들은 이미 전경련에 객출해 사회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생소한 신생재단들의 1년 사회협력기금이 5배가 넘는 돈을 초단기에 출연한 점, 또 사면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이익을 제공받고 약속한 공헌기금 이행액 규모가 불과 47억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번 두 재단 설립은 거역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전해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진 빈도와 규모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지진의 위험성을 알고도 원전을 건설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이한 상황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홍익표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보면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도 거의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성단층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조사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도 이게 턱없이 연구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20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전국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 경남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양산단층하고 울산단층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사실상 원전 개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당시 한수원과 이 원전 개발에 연관되어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 결과 이 보고서 채택을 안 한 거죠. 정부가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네. 추가적으로 위험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정밀한 연구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예. 이후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구 보고서가 2012년도에 나온 이후로요. 추가 정밀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연구 과학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이의가 있었다면 네. 당연히 원전의 안전과 관련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스톱시키고 그냥 폐기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까지 그러면 제대로 된 활성단층 지도라든지 지진 위험 지도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그 연구 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은 이미 지어진 원전의 경우에도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설계가 돼 있다.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원전은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활성단층이라고 그래도 그런 강진에 대비한 충분한 설계가 돼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한 내진 설계 이대로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처음에 그 원전을 설계할 때 6.5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는데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자주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강도도 세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그 최근에 지진의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즉 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는 7.0까지 높인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스스로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세를 봤을 때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보다는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새로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진 그 강도를 좀 높이고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도 내진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내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맞춰 구미에서는 거액을 들여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2m짜리 황금색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권 내내 팽배해진 엽관주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지적 들어보시죠. 또 이제 미방위 관련 안건 중에서 올해 그 미래창조과학부 아마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 작업이 그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라고 있는데요. 예, 있죠. 예, 키스트에서 지금 올해 3월 10일 날 그 본관 앞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금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하. 높이 2m짜리 황금색 동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상 설치하기 한 20일 전쯤에 바로 그 설치한 장소 바로 옆에 있었던 기존의 장영실 동상을 그 뒤쪽으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을 생각한다면 장영실이라든지 최무선이라든지 이런 역사상의 인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작 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시했던 장영실 동상은 치워버리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치세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철학이 천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배경 같은 건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겨우사 결정 과정 같은 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동상을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저희가 봐서 참 한심한 게 그런 겁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왜 굳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동상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시절에 동상을 세웠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의 따님인 현직 대통령이 있는 그 재임 중에 동상을 그것도 2m짜리 황금색 동상을 세웠다.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는 게요. 사실은 이게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런 기관인데 이런 기관의 장이 그렇게 어떤 철학이 부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라든가 업적을 기릴 만한 여러 가지 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한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는 것인지.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모시고 국가공동체의 현안 짚어보며 퀴즈도 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러운 꼴 보면서 정치할 바엔 차라리 사이비 종교 교주나 돼서 잘 나가는 집에 얼빠진 딸이나 꼬신 다음 이 여자 앞세워서 뒤에서 헤쳐먹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누굴 보고 잘 나가는 집에 얼빠진 딸이라고 하는 거야? 허나 네가 생각하는 그 여자 뻔하지 이 새끼야. 마약 사위와 결혼한 당신 딸? 죽으라고 이 씨발 새끼가 어디서 내 딸 얘기를 해? 이거 시작부터 너무 과열됐습니다.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예.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니까요. 예. 자, 오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제주도에 관한 겁니다.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 이런 뜻의 삼부를 자랑해온 제주도 아닙니까? 이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지. 아니, 그 새끼는 어디서 남의 나라에 와서 행패야? 제주도가 2002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면서 비자 없이 제주도 들어올 수 있게 말이야. 이게 문제지. 비자를 안 받아? 왜? 많이 자유롭게 수시로 제주도에 들어오라, 이런 의미겠지. 지난달 관광객만 63만 명이었다고. 제주도 인구가 65만인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내국인 반 외국인 반, 이런 셈이지. 제주도 정말 문제는 문제야. 너무 물가가 올랐어요. 개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 땅값은 계속 치솟고. 야, 서울 전세자금 들고 제주도 갔다가 복덕방마다 물정 너무 모르신다, 이런 얘기 듣고 돌아가는 게 부지기수라. 사태 파악이 정말 빠르시군요. 역시 다선 정치인들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본래의 정취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그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정말 무지하게 들어와요. 좋은 점도 있는데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중국에게 크게 한번 경고를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경고를 주느냐?
사드를 제주도에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멘붕이 오지 않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관광지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군사기지가 되니 말이야. 그 아주 좋은 방법이군. 왜 땅만 있는 성주에다가 사드를 짓느냐?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일본 괌처럼. 이렇게 지랄하는 인간들이 많았지. 이 인간들 소원풀이하겠구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성주군민 김천 시민처럼 제주도민들마저 봉기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민피해 안 끼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아이디어, 그거 좀 나눠주시죠. 예, 결국에는 말썽 피우는 관광객이 문제 아니겠어?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본보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벌은 나쁜 짓 한 놈에게 자기가 한 나쁜 짓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지. 100만 원 훔치면 100만 원 토해내게 하는 거고, 뺑소니 사고 치면 본인도 그렇게 당하게 하는 거야. 제주도에서만 함무라비 법전을 발효시키자, 이 말? 그렇지. 그러면 성폭행했다 똑같이 당하게 하는 거야. 수법, 도구, 상처, 트라우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허나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압박을 가해서 옛날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인턴을 강제로 취업시킨 죄, 이건 어떻게 하지? 그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강제로 보좌관으로 채용해야 하나? 닥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럼 사위가 마약한 범죄도 좀 복잡하겠구만. 마약한 사위를 붙잡은 경찰에게 마약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아이 씨발 새끼들은 그 금요일인데도 욕지거리하고 싸우네. 이님 오셨어요. 이님도 제주도 좋아하시죠? 청정제주 지키는 방법, 아이디어 좀 제시해 주시죠. 그 뭐가 있겠어. 제주도지사를 그 최순실이 시키는 거야. 그럼 씨발 그 검찰 경찰이 제주도 치안 지키느라고 눈에 불을 켜지 않겠어? 영감님,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 야, 내가 왜 아프니? 나 말고 황교안이 있지? 걔 열 있는지 체온 좀 재봐라. 의혹 제기했다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던데 5만 가지 거짓말로 의혹 제기하면서 노무현이 괴롭히던 니들이 헛소리냐? 영감님 언제 친노가 되셨어요? 역시 그 당에서는 문재인하고 담쌓고는 정치하기 힘들지요. 이 씨발 새끼 어디서 문재인 눈누네? 오늘 윤여준 정의화하고 만났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비패권지대를 만들어서 정상지대 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짱 먹자, 더 늙기 전에, 이런 뜻이라고나 할까? 이제 그만하시고 문제나 내시죠. 이 똥보 새끼, 이 씨발 새끼, 지금 날 퇴물 정치인 취급해? 너 따위 새끼가. 하여간 깜도 안 되는 새끼들이 말이야. 선거 때 같은 한 표 행사한다고 터무니없이 기어오르는데, 앞으로는 외국 유학파는 2표, 국내에서 공부한 애들 중에서 서울에서 대학 나온 경우는 1표, 서울 밖에서 공부한 애들은 0.5표, 이렇게 표의 차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 저 같은 위스콘신 출신은 2표겠군요. 야, 화나. 너도 외국물 먹었냐? 하하, 놀라운데, 이 새끼. 저는 한양대 출신이니까, 한양 출신이니까 1표? 그럼 저는 0.5표가 되겠군요. 학교가 용인에 있으니. 아니, 강남대가 서울 강남에 없었어? 근데 왜 강남대야? 씨발, 사치가 않는 거 아니야? 강남에 없는데 강남대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이젠 좀. 강남대 동문들이 불편해하세요. 새끼, 그렇게 학교를 부실하게 나오니까, 대학원 요란하게 다니는 거 아니야. 학벌 세탁하려고, 이 새끼. 건국대, 국민대, 한신대까지. 그만하세요, 좀. 빨리 문제 내시죠. 이담채 김치 쟁탈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제주 삼다수라고 있어요. 요즘 CF 모델로 걸그룹 출신의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있죠. 소녀시대 출신의 가수. 이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들리나요? 이 솔로곡으로 대박을 쳤다고 봐요. 정답. 네, 정답은요?
문제가 이렇게 쉬워도 되나? 어? 선물이 걸린 건데. 자, 정답은 혜은이라. 감수광 부른 혜은이 아니야? 허허허, 이 무식한 새끼. 야, 혜은이가 왜 나오니? 서배자, 바로 가자. 걸그룹 출신하면 바로 이 여자 싱어 아니야? 어? 정답은 방실이. 방실이가 걸그룹 출신이었나요? 그 서울 시스터스 말이야, 이 새끼야. 네, 하여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소녀시대의 멤버였고요. 최근 제주 삼다수 광고의 CF 모델인 이 가수 이름 맞춰주십시오. 이담채 김치가 돌아갑니다. 비박 퀴즈 끝!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당이 빠졌단 말이죠. 예. 예.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불투명했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뭐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고,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어제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 반반 정도, 38명인데 총 반반 정도가 찬성과 반대로 이제 나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상황까지는 한 5, 6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임 건의안에 이제 찬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박지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천정배 전 대표도 그렇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김재수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뭐 설득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해요. 최근에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한 여러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상식적인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인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당의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의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고,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바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되는 거였는데, 또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면서 오전 회의 속개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로 지금 연기가 됐고, 또 지금 영국 옥시 본사에 방문하고 있는 가습기 특위 의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오후 4시에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귀국을 해서 또 한 오후 6시 정도에 표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야권으로서는 이제 규합할 수 있는 사람들 다 규합하려는 그런 모양새고, 일단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해서 한 132명이 되고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되는데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려면 151표가 이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딱 절반 19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해임 건의안은 통과가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국민의당도 동참을 해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결과가 나왔을 경우를 상정해서 분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걸 나눠서 됐을 때 안 됐을 때 상황을 조금 그 후폭풍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됐을 때는 뭐 야3당이 이제 힘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인사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 이렇게 뭐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안 됐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당이 상당히 크게 지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제 충분히 많은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중도 정당으로서 새누리당과 연합을 하고 연정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게 대선까지 가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의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에 잘해줘라 뭐 이런 핸드폰 사진 이제 찍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메시지를 대변인들한테 보내는 새누리당과의 이제 야합으로 이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부결이 된다면 그 후폭풍과 그 상처는 국민의당에 상당히 좀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삼성이 명마를 그리고 연습장을 그러니까 연습장이라면 승마장이겠죠. 이 승마장을 최순실 씨 딸에게 제공했다. 독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기사는 유럽의 승마 전문 매체인 유로 드레사지라는 매체의 이제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그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에 아주 유명한 명마가 있는데 그랑프리 우승마인 비타나가 한국에 팔렸다. 그건 앞으로 한국팀의 유라정이 탈 예정이다. 유라정은 정윤회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 씨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훈련 기지로 삼기 위해 최근 독일에 승마장을 구입해서 한국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제 팩트는 삼성이 그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거고 그 명마가 한국으로 팔리긴 했는데 그게 삼성이 산 건지 아니면 정윤회 씨 전 부부가 산 건지 그건 이제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이 이 승마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에 이제 승마장을 이제 구입했다는 이제 내용은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 승마 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유연 선수가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유럽에 갔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시만 딱 떼어가서 훈련을 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종목의 그 마장마술이나 장애물 선수들도 독일의 승마장을 하나 빌려서 전지 훈련시키는 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운동선수들을 스폰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행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성에서는 최근 승마 선수들 후원을 이제 중단을 했다고 했고요. 이제 재활 승마 후원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정유연 선수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승마 관련해서 조금 그 정윤회 부부, 최순실 부부의 승마 관련된 사건을 예전에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정유연 씨 그 딸은 어쨌든 뭐 상당히 잘하는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고등부 대회에 나가서 그때 김아무개 선수라는 라이벌이 있는데 정유연 선수의 그때 우승을 이제 김 선수가 했고, 그래서 이게 심판의 채점이 좀 석연치 않았다. 그런 이유로 경찰이 내사를 들어갔대요. 예. 근데 그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부정 의혹이 벌어지면 사실은 협회에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협회에서 나서지 않고 먼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고 심판들이 경찰에 이제 불려가서 이게 뭐 이런저런 막 이제 추궁을 당했는데
누가 왜 어떻게 수사를 의뢰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경찰은 그냥 첩보에 의한 내사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인도 진정인도 없었다고 하고. 왜 당신들 그 김 선수한테만 점수를 좋게 줬냐, 뭐 이런 이제 추궁만 받았다고 하고, 아무런 이제 근거도 없이 들어간 내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됐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사가 끝난 이후에 한 1개월 뒤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승마협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평소 그 문체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문체부의 국장과 과장이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게 됐는데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정윤회 씨 부부와 가까운 승마협회 전직 간부를 만나보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정윤회 최순실 씨와 가까운 간부를 만나보면 어쨌든 그 결과는 정윤회 씨 딸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문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이제 보고가 됐겠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그 조사를 진행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사실상 이제 경질을 지시를 했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체부 1개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으면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정윤회 씨를 통해서 그 정보가 들어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잘못된 정보를 주입한 사람은 정윤회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전사가 있어서 뭐 승마 얘기도 나오고 스포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포츠와 문화를 매개로 한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런 과거의 이런 사건들에서 어떤 단초를 좀 볼 수 있는 사건들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정윤회, 최순실 그 부부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윤회 국정농단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것도 한겨레가 보도했던 거 아닙니까? 예, 당시에 이제 문건 파동이 나오고 문건 파동 이후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승마 얘기까지 나왔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장과 국장들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네, 그 워딩까지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예, 아이고 최순실 킬러입니다. 한겨레가 예. 김종인, 정의화, 윤여준 예전에는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다시 만났군요.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예, 오늘 오전에 광화문에서 만나서 이제 조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김택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의 저자인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일단은 이 만났다는 그 모양새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김종인, 그리고 지금 새한국의 비전, 뭐 이걸 만들어서 세력을 규합하고 여권 비주류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인데, 김종인 전 대표는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엔 밖에서 보인다고 하면 기껏해 야당 단일화 이런 것이나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잘 타개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야권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을 모으는 공간으로 제3지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자꾸 자기가 3지대라고 하는데 헷갈려서는 안 된다.
요즘은 3지대란 말 안 쓰고 나는 비패권지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의와 전 의장도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전 대표는 비패권지대라고 했고 나는 정상지대라고 했다. 지금의 양극단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 정상지대 또는 비패권지대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이런 3당 체제가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제 대선 구도를 판을 흔들고 자신들의 역할을 좀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김종인, 정의와 윤여준 세 사람이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언니가 보고 있다. 업데이트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추석도 있고 인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3주를 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K스포츠 재단과 미르 뭐 이렇게 최순실 관련 의혹을 캐고 있는 사실상의 TF죠. 그 팀장을 맡고 있는 김의겸 선임 기자를 모셨어요. 예. 그래서 취재를 어떻게 착수를 하게 됐고 뭐 어떤 뒷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들었는데요. 취재 착수 경위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 김의겸 선임 기자는 처음부터 그 우병우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우병우가 상당히 지금 국정의 걸림돌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화를 돌리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어떤 그 현직에 있는 정보가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우병우 가지고 할 게 아니다. 지금 큰 거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다. 이걸 팔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김의겸 선임장 그때 처음 들었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우병우는 사실상 이제 개인 비리이고 그런데 언론이 달려들어서 우병우 비리에 막 몰두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TV조선에서 미르를 이제 잠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그 사안인데 그 사건이 터졌는데 우병우 사건이 같이 터져서 언론들이 주의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흩뿌러뜨리고 어찌 보면 자기를 그 목표로 해서 막 그 야수들이 막 뛰어오고 있는데 우병우라는 고깃 덩어리를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는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 창의자 방패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저희가 계속 그 정윤회 사건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도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실체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냐면 친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친구라는 거죠. 그 최순실 씨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 크게 교류를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실제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이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여러 가지 외부에 드러난 사건으로는 별로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실세라는 풍문만 있고 그게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꼬리가 잡히긴 했는데 이건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은 모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약속된 액수만 정말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또 그게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가 개입된 게 무슨 K스포츠 재단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문화 관련 사업에서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어떤 사건이 없는지 드러나고 밝혀야 할 것이 좀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는 정말
앞으로 터질 일만 남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분량인데요. 같이 들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네,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만나겠습니다. 김수민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수민 단장님은 서울에 주로 계셨지만은 사실 본거지가 대구 경북 아닙니까? 아, 네, 제가 최근에는 한 이렇게 50대 50 정도로 서울하고 경북 구미에 있었고요. 예, 예. 제가 이달 말에 살림을 다 빼서 구미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김수민 단장님 이 모셨을 때 이 대구 경북 출신 한 분의 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사드 이전부터 생각했던 바였는데요. 사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지진의 원전 공포까지. 이게 참, 경북이 지금 정치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너무 전폭적으로 밀어줄 경우에,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이 오히려 더 크게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대구 경북이 압축적으로 여러 사례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드의 핵발전소의 낙동강 녹조 사태까지 해서, 그렇게 좀 역사의 한 장을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구 경북을 더 주목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1번 밀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건 정말 재앙적인 위기들이고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대구 경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자, 지난 주간에 또 지지난 주간에 이 지진 또 원전 우려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 충격과 공포가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정도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경주 지역은 여전히 계속됐기 때문에 참 같은 경북인데 저희 또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또 경주의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언론만 봐서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마치 세기말적인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원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오늘 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주제는 핵조선의 내부자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헬조선이 아니라 핵조선. 예. 핵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 9월 19일에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이 있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정치권 시민사회 안팎의 탈핵 주장을 원자력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했다.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예.
한수원이 결국에 탈핵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작전인데요. 예. 뭐 좋습니다. 한수원이 그런 카드도 까발려졌는데 이쪽 저쪽이 뭐 아예 대놓고 붙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핵발전을 굴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 때문에 핵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핵조선의 내부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한테 좀 퍼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핵발전소를 앞으로도 더 13개를 더 짓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계획인데요. 예. 핵발전소를 한 기 짓는데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조 단위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기에 한 3조 5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13개면은 45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4대강 공사 예산이 23조였습니다. 핵발전소 13기는 46조 가량, 4대강 공사는 23조. 쉽게 얘기해서 핵발전소 13기를 신규 건설하는 것은 8대강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4대강 건설업체의 명단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핵발전소 건설, 운영업체를 제가 한번 명단을 불러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한화건설. 어떻습니까? 다 계시네, 다. 네, 4대강 건설업체가 거의 핵발전소 건설업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핵발전이 지속되고 있는지 좀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영화 내부자들에 보면 재벌, 정치인, 언론 이렇게 삼각동맹이 묘사가 되는데 핵조선의 내부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 건설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막대한 이득을 보는 재벌 대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정치인과 언론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은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MB가가 예, 대표적인 핵마피아 정치인이고요. 예. 이명박 씨가 이제 전 현대건설 회장이었죠. 그때 현대건설 회장 하던 1988년 10월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합니다. 예. 이게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현대건설이 영광 3, 4호기 원전을 수의계약으로 대단히 높은 가격에 수주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과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돌았었고 결국에 국감까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이명박 각하께서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17년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 원자력 기술에 자립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 느꼈다. 17년간의 경험을 통해 뭐 한마디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얘기죠. 예. 이런 뭐 핵마피아가 대통령까지 갔는데 정치권 상황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명 떠올려 볼 만한 정치인이 있는데 새누리당의 민병주 전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핵물리학자 출신이고 핵물리학계는 뭐 절대 다수가 핵발전소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일자리와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민병주 전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는데 2007년도에 그 당시 기준으로 30년 돌렸던 고리 1호기의 수명을 끝내지 않고 10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한 몫을 했던 사람이 민병주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병주 씨를 2012년도에 비례대표 1번으로 앉혔던 게 바로 새누리당이고 박근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독특한 부분이 이게 민병주 씨가 사실 유승민 의원 계보로 꼽혔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그 원내대표에서 밀려나고 난 다음에 김포 고깃집에서 회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측근 의원들하고 그때도 있었던 의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핵발전 좀 찬성 입장이 아닐까 이런 측근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그 핵발전 재검토 발언은 좀 의외였다.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새누리당 지방 정치인 중에는 핵마피아로 단연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저희 경북 지역인데 지금 경주에 6개, 울진에 6개, 12개의 원전이 지금 경북 지역에 가동 중이고 지금 울진에 이제 2개가 건설 중이고 또 추가로 계획에 2개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영덕에도 또 계획이 돼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아니,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해안에서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포항에 그나마 없던 건데. 포항만 없습니까? 근데 포항에 또 공단이 있고 지금 사실 한국의 동해안이 특히 영남 지역이 뭐
부산, 울산, 포항, 울진 이렇게 해서 다 뭐 공업단지거나 핵발전이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나마 영덕이 좀 청정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 영덕에도 지금 정부가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지사면 이제는 안 된다. 뭐 노후 핵발전소는 닫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자력을 경북에 다 가져오겠다. 라고 이제 기염을 토한 사람이 바로 김관용 경북지사입니다. 정치인들 대충 얘기를 했는데 다음은 이제 언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를 빼놓을 수가 없죠. 2014년 11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울진 원전 합의, 울산 맞춤 급식, 갈등 국가의 해법 보여줬다. 이런 제목인데요. 아까 나왔던 그 한수원 보고서 탈핵 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런 작전을 내비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많이 받은 게 또 무상급식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이제 울산에서 무상급식 안 하고 소위 맞춤급식을 하는 거하고 지역 개발을 대가로 울진 원전에 주민들과 정부가 합의가 된 것을 엮어놨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사설이 탈핵운동, 반핵운동을 무상급식처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할 거다. 이걸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2014년 10월 15일자 사설 삼척 이어 영덕도 반원전 조짐 정부 대책 뭔가라는 사설이 있는데요. 참 요즘에 와서 보면 이불킥 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기를 주민들도 지진지대인 일본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원전 유치가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토론해 봐야 한다. 지진지대인 일본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얘기가 좀 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설은 당시 막 끝났던 그 삼척 핵발전소 찬반 주민 투표 그리고 그때 예고되고 있던 실제로 작년 11월에 했었던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 투표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인 만큼 지역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 근데 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국가 사무지만 지역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유치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신청한 거를 철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시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시행을 했을 뿐이고 이거를 법외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불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친구 따라 또 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일보와 동아일보. 작년에 영덕 주민투표 공격에 나서는데요. 문화일보는 영덕 주민투표 지지 전국 행동 집회에 대해서 전문 선동꾼 해방구라고 표현을 했고, 동아일보는 또 사설을 써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영덕 원전 주민투표 두고 볼 건가. 그놈의 외부 세력이 또 나오는 거죠. 이 사설에 보면 탈핵운동단체하고 녹색당을 가리켜서 외인부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인부대는 임재범 씨가 했던 락그룹 이름인데 좀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당시에 영덕 현지에 가보니까 핵발전 찬성 세력 쪽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10년 동안 녹색당에 속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녹색당 역사가 5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10년을 속는다는 건지 참 제가 대단한 정당에 몸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참 고약한 논리인 게요. 이게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국가의 일에 관여하겠다는 국민들을 외인부대, 외부 세력이라고 그렇게 모는 것이 참 아주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참 궁금한 게 이제 동아일보, 문화일보, 뭐 이런 조선일보 등이 핵발전소 찬성을 해서 뭘 얻는 건가. 당장에 뭐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 광고비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울산 시민연대가 작년 3월에 한수원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한수원이 비공개로 버텼고요. 결국에 소송까지 가서 이제 1심과 2심에서 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공개된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좀 일부 언론과 한수원, 정치권 이렇게 핵조선 내부자들 커넥션이 좀 더 상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수원에서 어떤 논리들을 마련해서 탈핵운동을 상대하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탈핵 운동하면서 좀 가장 짜증이 많이 났던 게, 이제 핵발전 찬성하는 시민분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이제 대안을 대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동안 계속 사실 대안을 댔는데, 잘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예, 그래서 전력 수요 통제, 뭐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 가능 에너지, LNG 가스 발전 활성화 이런 대안들 계속 댔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친핵 쪽에서 대안을 대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진이 계속 나는데 대안이 뭐냐, 지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오히려 대안들을 친핵 쪽에서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핵 마피아들이 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예측컨대는 첫 번째로는, 이쪽에서 이제 포퓰리즘을 거꾸로 자기들이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뭐 탈핵 운동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이쪽에서 아마 전기요금 포퓰리즘을 부추길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핵발전 안 하면 전기요금 올라갈 거다. 예, 아마 이 논리 중심으로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핵발전을 전면적인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원자력 문화재단이나 에너지를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친핵 모임인데 여기서 핵발전이랑 재생에너지를 엮어서 보통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발전은 대단히 좋다 이런 논리보다는 석탄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가교 역할로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전면 대체할 것으로 제가 예언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이거는 약간 음모론적이긴 한데 지금 원자력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 포퓰리즘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뭐냐? 핵무장 포퓰리즘입니다. 핵발전에 대한 반대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데 자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에서 가령 월성 원전의 가압 중수로가 대단히 중대한 위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월성 원전을 유지해야 핵무장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뭐 글쎄요 주류 언론에서 대놓고 퍼뜨리진 못하더라도 인터넷 황색 언론이나 뭐 극우 논객이나 구전이나 이걸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다. 감히 제가 그런 예언들을 해봅니다. 그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준무기급 플루토늄인데 이걸로 한 수십 개의 핵탄두를 5년 내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이 유지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게 핵무기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위험한 사람들이네. 아니 그렇게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싫어할 시나리오를 꿍꿍이처럼 지들끼리 지금 유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진정한 친미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뭐 하여간 뭐 제가 봤을 때 일본이 태양이면 일본에 충성하고 미국이 태양이면 미국에 충성하고 만약에 저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또 태양이 되면은 또 중국에다가 또 큰절 올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자 핵발전소 문제 이제는 현실이 됐고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경주에 지금 수많은 수학 여행객들이 가는 곳인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는 거기로 수학 여행 갔습니다만은 그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약 취소하고. 그분들이 그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진 때문이라고 보세요? 원전 때문이라고 보세요? 뭐 두 개 다겠죠. 지진이 나서 원전 사고 또 날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일 테고 저도 참 그 경주에 친지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그 방패장 유치하고 이럴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방패장을 통해서 이제 지역개발 지원을 받게 되니까 되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주민투표에서도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서 이제 방패장을 유치하게 된 건데 당시에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돼버렸습니다. 경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도시 관광도시인데 여기에 그렇게 핵발전소와 방패장을 지었다는 게 참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발상이었던 거고 요즘에 이제 지진지대하고 이제 핵발전소가 이제 겹쳐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에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좀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이 이제는 새누리당이 결코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 그리고 권익 혹은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은 다 그 구호일 뿐이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죠. 기득권 세력들. 거기에 국한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주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김수민 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에는 시와 함께하죠.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십니까? 백석 시인일 것 같은데 말고. 네, 뭐 많죠. 백석도 좋아하고 윤동주도 좋아하고 예. 만해도 좋아하고 이육서도 좋고. 예. 또 임화라는 시인도 좋고요. 예. 뭐 소울도 좋고. 네. 끝도 없습니다. 그 외국 시인은 누구 꼽으시겠어요? 뭐 외국 시인도 뭐 히트먼도 좋고요. 예. 뭐 블레이크도 좋아하고요. 뭐 프랑스의 여러 시인들도 좋아하고. 예. 잡스럽습니다. 앞으로 만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하나씩 만나야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백석 다음으로 윤동주 꼽아주셨어요. 네, 오늘은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있는 한두 편의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예. 이게 초중고등학교 제대로 나온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시집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예. 네, 제대로 안 나와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지난번 백석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초판본을 이렇게 다시 찍어내는 게 출판계 하나의 뭐 부음같이 일고 있습니다. 예. 네, 서점에 가시면은 역시 윤동주의 그 초판본 시집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48년에 간행된 것과 55년에 간행된 것인데요. 그 중에 실려 있는 시를 보면서 윤동주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게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윤동주 문학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암동 언덕에 청운가합장이라는 데 수돗물을 이렇게 다시 가합해서 보내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 가합장을 그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제주에서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조촐하게.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고 해서 산책로도 예쁘장하게 있고요.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은 한번 그 길 한번 가보셨으면 싶습니다. 근데 그 가합장을 개조해서 만든 윤동주 문학관의 딱 앞에 정면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이게 딱 적혀 있어요. 예. 많이 아시기도 할 텐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하는 시입니다. 예. 이 시가 문학관 앞에 딱 적혀 있는데 보면은 뭐 늘 새로운 길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뭐 윤동주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예. 네,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지만 예. 새로운 길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윤동주 씨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 윤동주 씨의 키워드를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뭐 단연 부끄러움을 들겠는데요. 뭐 서시는 물론이고 우리가 아는 별에른 밤이나 쉽게 쓰여진 시나 하는 여기저기 시에 이 부끄러움이라는 형용사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우리 역사와 관련지어서 간단하게 한 많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시는 좀 백뮤직도 깔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가 좀 폼이 나는데 예. 우리 김 PD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시인데 다 아시는데 이거 뭐 국민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은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는 시입니다. 네. 예. 워낙 유명한 시기도 한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예, 우리 동주란 영화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윤동주가 서울 경성에서 공부하다가 상시해명하면서까지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하다가 체포돼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처절하게 죽었다는 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예. 윤동주 씨를 관통하는 감정 이 형용사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 실체가 무엇일까를 우리 근대 사상사랄까요? 우리 뭐 삶과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그 해방 이후에 많은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어보는 그런 계기들이 워낙 부족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의 없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휘저어왔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뭐 일고 있는 이런 부패와 타락과 이런 예의 없음, 염치 없음 이런 게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장난처럼 사람들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얘기하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고 얘기하는데 예. 정작 윤동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끄러움에 대한 상상이 한국의 근대 사상사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지하로 잠적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상상력은 결국은 자기 성찰의 능력이고 네.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힘이 될 텐데 우리는 그 성찰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출발한 나머지 뭐 새로운 비판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들, 친일파 문제들, 이를테면은 소녀상에서 달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원점에서 맴맴 돌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씨를 보면서 저는 늘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이는 자기 성찰 능력이 없이는 처음에 읽었던 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그건 진정성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접고 미래로 가자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한 성찰 이게 없이는 그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윤동주 얘기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혹시 김 PD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윤동주의 국적 문제 가지고 한번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적 문제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국적을 둔 분인데 아니 이 양반이 독립운동한다는 게 뭐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논란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윤동주 같은 경우는 연변 용정의 그 명동촌 출신이잖아요. 예.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살았고 그리고 이쪽 본적은 쪽 함경도고. 예.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는 이 조선족 소수민족이니까 조선족 시인, 그러니까 중국 국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게 논란이 되어서 한국 문학계에서도 발칵 뒤집히고 했었는데, 뭐 우리 민족 시인인 건 맞는데요.
정확하죠. 그 한국어로 사고했고 한국어로 글을 썼으니까. 예. 근데 이 중국 쪽에서 만약에 중국 국민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참 얘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윤희상이라는 우리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희상 작곡가 국적이 독일이죠. 잘 아시잖아요. 예. 독일은 철저하게 윤희상을 독일 작곡가로 얘기합니다. 민족적으로는 조선이 민족이지만 예. 네, 그런 점에 독일 국민으로 부를 때 우리가 한국 국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민족 얘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국민 국가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런 프레임에 빠져서 계속 헛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동주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유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한글로 자기 상상력을 펼쳐 보인 아름다운 시인이고 저항의 시인이고 그런 분명한데 이런 국적 문제를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심기가 편치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참 보잘게 없고요. 예. 또 이게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이걸 돌파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걸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중근 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 있잖아요. 예. 남과 북이 합의하지 않으면 유해도 발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서 윤동주가 지하에서 이 자신이 중국 국민으로 호명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우리 김 PD님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온전히 살기란 참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굴욕도 당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잘못들을 부끄러움들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비로소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진실하게 보일 테고 아마 그 집단이나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역사가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내왔는데 그 걸어온 길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성찰 없이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거짓말, 그런 허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예. 교수님, 네. 윤동주가 말했던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일까? 이게 사실 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네. 그건 윤동주만 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다가 아주 뒤지게 맞았습니다. 교수님, 정답 좀 일러주십시오. 정답이 뭡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 가족에서 우리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은, 예. 땀내 나는 그 등록금 봉투를 가지고 학교에 내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나 쓰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도 부끄럽고, 또 이런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어떤 식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부끄러울 테고, 그리고 정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듯이 우리 윤동주 씨는 정말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였으면서도 상당히 견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시어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우리 윤동주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단골 기질의 강단적이 생겼잖아요. 아주 예리하게. 예. 이런 그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 전체가 아마 부끄러움했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깨고 나가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모색한 게 저는 윤동주 씨 전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건 진짜 부끄러운 윤동주 자신밖에 모를 테지만 우리 독자들은 우리 입장에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될 겁니다. 그게 또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덜 부끄럽게 하고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근데 진짜 문제인 것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 철면피들, 이 불통의 대가들, 이게 독선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한 확신범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현대 이 정치사의 비극 중의 비극이 이 부끄러움의 부재입니다. 염치의 부재. 예. 아마 지금이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친일파 이후 독재 그 후예들의 유령들이 총집결한 그 화신이 지금 요즘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표현으로 마지막 때에 이른 겁니까, 교수님?
글쎄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19번 이런 절망스러운 지점에서 고통스러워했음에도 다시 한번 이런 수렁에서 헤매는 걸 보면은,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싶은 절망적인 느낌을 지우기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동주의 서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실려 있고요. 예. 좋은 글을 많은 시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답답하신 밖에 나오셔서 서점 들르셔서 예. 윤동주 시집 하나 사셔서 새로운 길도 읽어보시고 또 다른 고향도 한번 보시고요. 네. 또 자화상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화상. 예. 또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는 아마 예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동시로 시작했는데요. 정말 예쁜 동시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서 이 정말 갑갑한 가슴 좀 달래면서 또 새로운 힘을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스러운 추억.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포데로사에서 협찬하는 선물드립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란 책입니다. 기자 130여 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두모실 펜션입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오늘 금요일 당첨자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자, 어제 정답자 행복 추풍령 감자탕이 만든 카페, 정답은 카페 베네였죠. 네, 정의롭지 못한 정권님이 정답 맞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영도에서 택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59세 남성입니다. 하는 일이 택시 운전이다 보니 매일 승객을 태우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사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승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며 알게 된 내용들이지요.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띠님,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 사는 41살 아줌마입니다. 이곳의 도지사는 무려 홍준표 씨입니다. 도지사가 아이들 밥값으로 장난질하고 공공의료기관 없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지요. 그래도 경남은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새누리당을 또 찍어주고야만 해요. 매일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며 진주에서도 정권교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 이분들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안티프리지님, 네, 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현대상선 맞히셨습니다. 현대상선이 지난달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됐죠. 현대상선의 새로운 사장으로 유창근 전 인천한간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분은 현대건설을 거쳐서 현대상선의 자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상선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 가운데 한 명에게 회사를 다시 맡기다니 비상식의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세계 시민님도 마치셨습니다. 현대상선.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의 코너를 들으며 게으름의 미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하루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지요.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과 자살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네. 오늘 두모실 펜션 이용권, 네, 택시 노동자인 정의롭지 못한 정권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의정 황교활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활을 잘 쏘시는 모양이군요. 황교활. 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안검사 하다가 승진이 안 돼 때려치우고 한동안 전관 변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갈고리채로 끌어모으며 돈을 세다가 잠드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의 삶은 좀처럼 힘든 게 아닙니다. 지난 여름 경북 성주에서 계란을 맞고 물병을 맞더니 국회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청와대 그분을 대신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처먹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제는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이하고 한판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를 공격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조주로 보이냐? 이 씹새끼들아, 너 이 개새끼들 그 계급장 떼고 아니 가발 벗고 제대로 한판 뜰까? 저 또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이 어디서 함부로 까불어? 시절이 좋아서 그렇지, 이 새끼들아. 정말 공안검사 하던 가락으로 간첩단 하나 만들어줄까? 네, 이런 이야기가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솟는 울분 어찌해야 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의정 황교활님, 님이 한 짓도 아닌데 남이 한 짓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도 참 할 일이 아니지요. 야당 의원들도 교활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무슨 죄가 있다고 교활님을 두드려 패기나 하고, 근데 교활님 가발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어떨까요? 황교활님이 대변하려는 청와대 그분은 그다지 말씀이 많지 않은 분입니다. 생각도 짧은 분이고요. 이분의 대변자가 될 생각 하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그분 수준으로 답변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공격하면 저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시대 아닙니까? 어디서 국론 분열을 획책하십니까? 이러거나
아니, 야당 의원님, 지금 병 걸리셨습니까? 또는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저는 볼펜이나 세우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네? 야당이 총리 해임 건의를 하면 꼼짝없이 아웃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총리 해임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니까 지금 170석 가까운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요? 황교활님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황교활님은 침례교 전도사인데 속히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는 겁니다. 교활이 뭡니까? 교활이 최태민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가발을 벗는 겁니다. 죽은 최태민도 머리카락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 권력관계가 뒤바뀝니다. 권력 1순위 최태민, 권력 2순위 최순실, 권력 3순위 우병우, 권력 4순위 청와대 그분. 네? 최태민은 사이비 목사라고요? 사이비 목사. 야, 이 새끼야! 사이비 정권에서 총리하면 너도 사이비지, 이 새끼야. 어디서 진짜인 척을 해? 너 이 새끼 가발 벗기 싫어서 그렇지,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황교활님에게 동요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요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사 내용이 무척 무섭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영 어린이가 부르는 뺑소니차.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